(12명이나) 집단으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죄인이 아니거든. 분명히 죄인이 맞습니다. 아니고 예. 확진자고 환자이고 치료를 해야 될 분들이고 쌍치면 볶음면 주민들은 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요? 연락을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버스 업체에서는 그 보조금이 택도 없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부모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이거 PPL 아닌가요? 아, 있는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뉴스에서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보는 시간 전북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사천사 김나온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보도국 조커 정명규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춥습니다. 가을이 됐는데 추운데 정명기 기자 얼굴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죠? 예. 오늘 이 자리를 채워야 할 안병환 선배가 빠지는 바람에 급조로 앉게 돼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큽니다. 메이크업은 잘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멋있어 보이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희는 환영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왜 환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셋이 모이기가 힘든데 이렇게 한 매일 자리에 보잖아요. 일단 근데 예. 이렇게 셋이 모여서 약간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 토크가.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시간만 되면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선배 생각이고요. 후배들 생각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읍 지역에서 10월에 좀 가장 큰 안 좋은 일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제 원래 10월 하면 평상시 같으면은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 네, 국군의 날, 한글날, 개천절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네. 정읍에서 이제 10월에 좀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코로나19 이제 발생은 할 수 있는데 네. 마을 전체가 집단 동일 집단 격리되는 양지 마을에서 그런 네. 상황이 좀 발생을 했었죠.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12명이나 집단으로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받았는데 좀 직접 현장에도 좀 가보셨죠? 일단 양지 마을 자체가 그 집성촌이에요. 네. 그다음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좀 많은 어떤 마을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가족 코로나19 확진이 됐던 분이 네. 이제 고향 방문을 했다가 또 그 기간에 또 마을에서 이제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피로연을 또 그 기간에 하는 바람에 네. 마을 주민들이 좀 같이 이렇게 집합하는 좀 상황이 벌어졌고 네. 거기에서 마을 주민 중에 이렇게 다수가 네. 확진이 된 사례가 좀 발생해서 마을 전체가 사상 유례 없이 집단 격리되는 좀 조치가 내려지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전국에서 이 코로나19에 좀 비껴나갔다라고 좀 평을 받는 게 전북 지역이었는데 특히나 이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군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별로 안 나와서 다행이다. 이러한 안도감이 있었는데 정읍에서 추석 이후에 집단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거 우리 지자체의 방역 시스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지자체에서도 이 방역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발생 후에는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고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정읍 시민들 같은 경우도 많은 불만이나 논란이 제기가 됐었죠. 또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이제 우리가 그 동선이나 네. 그 확진자를 좀 이렇게 발표하는 과정에서 조금 일부 개인정보 차원에서 좀 이렇게 좀 그 감춰둔 사례가 몇 가지가 있다 보니 그게 조금 더 두려움을 많이 확산시키는 게 계기가 돼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시내권을 쭉 한번 돌아봤는데 네. 절반 이상 상가가 문을 닫았어요. 네. 며칠 동안. 그리고 문을 연 곳도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에 한 테이블이나 두 테이블밖에 없었고 네. 차도 정말 거의 안 다니고 있었고 근데 어쨌든 코로나19가 터지면 그 지역의 상권이 죽는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수순된 절차처럼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게 좀 뭐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상인들은 힘들고 지쳐왔잖아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인들 스스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지금 다들 고민인 상태이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이제 방역 조치를 행정에서 네. 지금 주말에도 보면 이게 집단 종교 시설이나 네. 이렇게 점검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 주민들이나 상가분들 의식 차원에서 좀 이렇게 고려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막연하게 두려움 때문에 모임 자체를 안 하거나 상가 방문을 안 하거나 좀 이거보다는 일단 마스크 착용을 의무 네. 하고 약간 이제 식당 내에서도 거리두기 좀 지키면서 방역도 좀 같이 하고 그러면서 막연한 좀 두려움보다는 최소한의 경제 활동은 하면서 방역 조치를 준수하면 큰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닐 것 같다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또 이 양진마을 관련해서 좀 또 살펴볼 내용이 또 이 사남매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주위 분들의 많은 안타까움을 나타냈었는데 이 사남매 이야기가 좀 어떤 이야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들려주실까요? 그 사남매 아이들이 기존에 이제 초창기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됐을 때 네. 아이들이 자기들이 용돈을 모았던 거, 특히 저금통 동전 모았던 거에다 털어가지고 그 모은 걸 가지고 마스크를 구입해서 기부를 했었거든요. 야, 그래서 예. 약간 이제 좋은 사례로 이렇게 보도도 되고 알려지고 그랬었는데 그 아이들이 좀 확진이 돼서 네. 좀 많이 안타까움을 좀 줬죠.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완쾌가 돼가지고 다시금 웃는 얼굴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분위기고요. 오늘도 오늘자 기준으로 2명 추가 발생했는데 물론 양지마을은 아니지만 이제 이 사태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 염려는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은 정읍 시민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또 반복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또 감염병 잠복기 기준으로 2주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부분도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마을 격리 규모에 따라서 이제 방역 인력도 새로 지자체에서 짜야 할 것 같고 일단 후속책도 계속해서 나오고 또 시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그래도 불안감이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에피소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 이렇게 정읍에서 갑자기 확진이 많다 보니까 정읍 바로 인근 단체 순창군에서 네. 이제 단체 문자를 보냈는데 정읍에 가까운 면이 이제 복흥하고 쌍치면이 있는데 네. 생활권이 정읍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정읍을 오는데 네.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쌍치면 복흥면 주민들 정읍시에 가지 말아달라고 자제 요청.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순창군 단체 회의를 할 때 네. 쌍치면 복흥면 주민들은 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요? 연락을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많이 하셨어요. 네. 왜 일단 조심하는 거는 음. 공감을 하겠는데 마치 정읍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 죄인도 아니고 우리 코로나 걸린 분들이 죄인이 아니거든. 분명히 죄인이 맞습니다. 아니고 예. 확진자고 환자이고 치료를 해야 될 분들이고 네. 서로 이제 조심을 해서 확진을 막아야 되는데 네. 이제 과하게 이런 우려를 하다 보니 네.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고 그래서 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항변하면서 그러면은 앞으로는 정읍시에 세금을 내겠다, 순창군에 안 나겠다 이렇게 오히려? 항변까지. 예. 저는 이러한 상황일수록 좀 지자체별로 좀 중심을 잘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슨 중심을 잡아?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떠한 체계대로 보고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며 어떠한 절차대로 해야 되는지 이런 프로세스가 딱 잡혀 있어야 됐는데 이미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진 지 거의 이제 반년이 넘어가는데도 허둥지둥되는 모습을 정읍 씨가 보여줬었어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시민분들이 처음에 반발하는 게 뭐냐면 확진자가 나오는 그 순간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긴급재난 문제를 통해서 알려줘야지 왜 확진자의 동선 보고가 역학조사 다 끝나는 그 시점 반나절이 지나는 그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보내가지고 혹시나 모를 확진자와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셨었는데 정부 보건당국 방침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되고 네. 그 방침이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동선도 공개가 돼야 내가 거기를 조금 출입하는 걸 자제를 한다든지 뭐 네. 이런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는 정해놓은 방침대로 하고는 있는데 네. 그 기준이 시민들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을 산 거고 또 정읍시 보건소장도 계속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우려 제기도 이번에 불거졌던 것 같은데 또 이진철 기자가 그 부분을 집어내가지고 보도가 저희만 나왔더라고요. 네, 뭐 정읍시에서도 뭐 감염병 TF를 만들면서 확실하게 대처해 나간다고 하는데 추가 확진자 관련해서도 저희 전북 방송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서 확진자 관련된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정읍시 시내버스 공영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정읍시 의원 한 분이 5분 발을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을 제기했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 한번 시내버스 네. 공영제를 하자고 좀 주장을 하시는 건데 이건 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기존에 특히 이제 제도시에서 광역시를 비롯해서 네. 우리 7개 광역시 그리고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몇 곳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인구는 줄어가는데 특히 이제 시골 지역 같은 경우 노지 마을 같은 오지 마을 같은 경우에 인구는 줄어가다 보니 이제 시내버스 운행 수익이 감소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계속 이제 버스 배차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 불편은 가속화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업체에다 마냥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여기 기본적인 오지마을에 배차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도모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금으로 보조를 해주는 이게 이제 공영제 시스템인데 정읍시도 이제 그렇게 할 시기가 왔다는 거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근로시간 조정이 되면서 배차 시간이 줄어들고 기사 근무 시간이 줄면서 배차 시간이 더 줄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지금. 네. 그런데 이미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그래서 그런데 이 시국에 왜 그 버스 공영제 얘기를 그 의원이 들고 나왔나?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 15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날짜를 광주광역시에서 시내버스 충공영제를 15년이 지난 10원도 다 지났어요. 아, 최초로 예. 시작할 때 예. 그때가 문제가 뭐였냐면 네. 똑같은 문제였어. 광주 대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조금은 계속 이렇게 이럴 때나 지급이 되고 있는데 네. 업체에서는 계속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고 네. 노조는 또 노조대로 음. 임금 인상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파업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중공영제가 나와서 네. 이 오지 노선이나 이 관리를 업체가 자기들이 관리를 한 게 아니라 공공계에서 이 노선이나 유류대나 정말 이게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고 부족한 자금이 어느 정도를
공공에서 이걸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 예산이 더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 업체에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던데 공공기에서 계산하고 유류대라 그 인건비나 계산을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지금 보조하고 있는 금액에 더 적은 금액에서도 오지 노선까지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발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개 시도해서 하고 있고 네. 정읍시도 지금 이 의원분이 말씀하신 게 이 사례를 들어서 네. 지금 업체가 어려워서 오지 노선을 못 간다고 하고 계속 감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거를 정말로 이제 공공 그 업체에서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공공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 인건비 제대로 계산을 해보면 네. 오히려 더 지금 보조하고 있는 금액에 적게 하고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영역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준 공영제가 있고 완전 공영제가 있는데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있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준 공영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자체가 보조금을 버스업체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한 의문도 솔직히 시민사회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연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버스 업체에서는 그 보조금이 택도 없다. 그리고 버스 업체 자체에서는 그러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준공영제가 맞는가? 전체 시민이 바라봤을 때 당연히 소수 교통 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영제 요구가 많기는 하지만 반면에 이 준공영제가 과연 맞는 건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마을버스나 공공형 택시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그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이게 해결이 되려면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당장 바로 공영제 이게 영역이 나오는 걸 다 봐야겠지만 영역 안에서도 당장 완전 공영제가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현재 버스 업체하고 연계 같이 해서 가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 시내버스 업체하고 협의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아까 우리 보도 좋고 이야기한 것처럼 중소형 버스나 택시 공공재나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그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그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 부분에서 공영제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코로나 때문에 상인들이 어려운 것처럼 버스 업체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상인들한테 돈 계속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버스 업체 계속 지원 받잖아요. 받는데 본인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만약 이걸 완전 공영제나 준 공영제를 할 것이냐? 어마어마한 자료도 있지만 준 공영제나 완전 공영제를 했을 때 예산은 수백 배씩 올라요. 기존에 지원하던 보조금의 수백 배가 오른다고요. 그러면 이 버스 업체를 꼭 그렇게 준 공영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다른 정책 대안들이 있어야 하지 않냐. 그걸로도 혹시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지자체의 관심인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공영제냐 공영제냐 또는 그 준공영제와 공영제를 대안할 수 있는 다른 교통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도 모두 시민들의 교통복지, 그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연 정읍시는 이 공영제를 도입하자고 주장이 나온 정읍시는 정작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저는 여기서부터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도 상당히 다른 광역지자체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 수백 배 이상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 다른 정책 대안은 없나? 상당히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용역만 해도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또 예산 수천만 원 들어가는 부분인데 용역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그거 가지고 정읍 시가 과연 그 용역 결과대로 준공영제나 뭐 공영제를 시행을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예산은 또 예산대로 쓰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먹는 하마라고 하잖아요. 이거 PPL 아닌가요? 물 먹는. 아, 메이커가 먹는 하마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아, 있는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는 뒷광고로 하지 않습니다. 아, 네. 조금 전에 버스 업체에서 오지 마을은 못 가겠다 이거예요. 기사도 부족하고 이 대형 버스를 갔는데 주민은 한 명이나 두 명 타고 네. 있고, 자 그러면 조금 100원 택시 같은 것도 있지만 그 택시 지금 놀고 있는 택시를 활용을 하면 콜을 불러서 네. 그 어차피 보조금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몇 개 마을을 지금 시범적으로 좀 조사를 한 개의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택시가 이렇게 가서 택시 업체에 들어가는 그 보조금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완전 공영제냐 중공영제냐 이걸 떠나서 특히 이 도농 마을에서는 도농 마을에 맞는 이 마을 버스 같은 마을 택시 같은 개념이 네. 별도로 좀 도입이 추가로 좀 시도가 돼야 되죠. 네, 맞습니다.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업체 자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거고 보조는 시에서 정확하게 뭐 용역 뭐 그리고 다른 정책 대안을 통해서 여하튼 이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서 버스업체와 조율을 해나가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제 자료를 보니까 뭐 2014년 한 6년 전 자료인데요. 근데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자체들이 꽤 있어요. 뭐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인천 뭐 해가지고 있는데 도입 전 대비해서 재정 부담이 얼마나 올랐냐? 서울 같은 경우 444%, 대전 같은 경우는 998%가 올랐고 말씀해주신 광주 같은 경우는 580%가 재정 부담이 더 늘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정읍시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 정책 대안에 있어서 뭐 그래 마을 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정말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다른 길은 없는가 정확하게 따져보고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북 기자회견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 저만 기다리고 있나요? 한 줄 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한줄평 네, 뭐 실버스 공영제 발등의 불. 발등의 불. 명확합니다. 정우희 기자님. 예,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되지 말자. 포퓰리즘이 되지 말자. 저는 두 분이 시내버스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중심이 흔들리면 끝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공격 안 오시네요, 이걸 위해서? 저는 이제 그만 회식 좀 합시다 뭐 이런 행동병할 때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전북 기자회견.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우리 지역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